거기요. 무릎 꿇으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낮지도 높지도 않은 톤이었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명령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말이 정말 나를 향한 말이 맞는지, 이 상황이 현실인지조차 헷갈렸죠. 저는 낡은 배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헬멧을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배달 가방을 쥔 채였죠.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일부러 머리도 정리하지 않았고 얼굴에는 화장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배달기사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제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전혀 달랐습니다. 몸에 딱 맞는 명품 코트, 반짝이는 시계, 광이 나는 구두,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모습이었죠.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주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바닥 안 보이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분들 때문에 항상 이렇게 더러워진다니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바닥을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 더럽다고 할 만큼의 상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 설명 따위는 들을 생각조차 없어 보였죠. 제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배달만 하고 바로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 말에 그는 짧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죠. 아줌마 말 돌리지 마세요.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들 다 보잖아요. 사과할 마음이 있으면 무릎부터 꿇는 게 상식 아닌가요?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꾹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올해 63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회의실과 협상 테이블을 오갔고 수천 명의 직원을 책임지는 자리에 서 있었죠. 제 이름 석자는 대한민국 유통업계에서 꽤 무게가 있는 이름입니다. 한성 리테일 그룹 회장, 김연아. 관리 자산 2조 원. 언론에서는 늘 냉철한 여성 경영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 남자 앞에서는 그저 아줌마였습니다. 배달복을 입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었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 딸 때문이었습니다. 제 딸 서윤이는 얼마 전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며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상대는 박도윤이라는 남자였죠. 대기업 전략팀에서 일하고 있고 능력도 있고 성실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를 꼭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해라는 딸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람을 보고서로 판단하지 않겠다고요. 사람의 진짜 얼굴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난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배달기사로 위장했습니다. 딸이 사는 이 고급 아파트에 직접 배달을 왔고 일부러 딸의 남자친구와 마주칠 수 있는 시간을 택했습니다. 오늘 저녁 정식으로 인사를 하기 전에요.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훨씬 적나라하게 그의 본성이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왜 가만히 서 있어요? 그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무릎 꿇으라니까요. 배달기사면 배달기사답게 행동해야죠. 복도 끝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대였거든요. 누군가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죠. 이 상황을 구경거리로 만들겠다는 그의 의도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의 목적을 떠올렸죠. 분노를 터뜨리기 위한 날이 아니라 판단하기 위한 날이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아주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관절이 접히는 느낌이 생생하게 전해졌고 바닥의 차가움이 무릎을 통해 올라왔습니다. 주변에서 작은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복도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딸 서윤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앞에 서 있던 남자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굳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절대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딸 서윤이의 목소리는 분명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여전히 무릎을 꿇은 자세로 복도 바닥을 보고 있었어요. 일부러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감정을 드러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요. 오늘 저는 어머니가 아니라 관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었으니까요. 서윤아, 이 아줌마가 엘리베이터를 더럽혀 놓고도 사과를 안 하잖아. 그 남자 박도윤은 제 딸을 향해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정의의 편에 서 있기라도 한 것처럼요. 그의 말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는 당연하다는 확신이 느껴졌죠. 서윤이는 저와 그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배달복을 입은 저를 보는 딸의 눈빛에는 당혹감이 먼저 스쳤어요. 아마도 처음 보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이 고급 아파트 복도에서 배달기사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말이죠. 아니요.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이분이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릎까지 꿇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딸의 첫 반응은 제가 걱정하던 최악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윤아, 너 세상 물정 아직 잘 모른다. 박도윤은 웃으며 말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확실하게 해야 해. 안 그러면 계속 민폐만 끼친다니까. 그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말을 아주 또렷하게 발음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주변 공기가 다시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있었지만 그의 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서윤이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도윤 씨, 말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심하긴 뭐가 심해.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죠. 솔직히 맞는 말이잖아. 배달하는 분들이야 이런 일 자주 겪을 텐데. 그 순간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만약 제가 회장이라는 신분으로 정장 차림으로 이 자리에 있었다면 그는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깍듯하게 인사하며 존경합니다 같은 말을 늘어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제가 약자라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본성을 숨길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만 가보세요. 그가 저를 향해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엘리베이터 조심해서 쓰고요. 오늘은 특별히 신고 안 할게요. 마치 큰 잡이라도 베푸는 사람처럼 말이었죠.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에 남은 찌릿한 통증이 그대로 느껴졌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존댓말로 최대한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박도윤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서윤이는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에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혼란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 시선을 일부러 피했습니다. 지금 저와 눈이 마주치면 딸은 분명 뭔가 이상함을 느낄 테니까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데 등 뒤에서 박도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서윤아, 이런 일로 기분 상할 필요 없어. 괜히 감정 소모야.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감정 소모라니요.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일이 그에게는 그저 사소한 일상이었던 겁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거울처럼 반사된 금속 표면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배달복을 입은 무릎에 먼지가 묻은 중년 여성.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젊은 시절,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제가 잠시 겹쳐 보였거든요. 1층에 도착하자 경비원이 저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혹시 32층 그 집에서 무슨 일 있었죠? 요즘 그 남자분 때문에 말이 좀 많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말씀이신가요? 배달기사들한테 유난히 까다롭습니다. 소리 지르고 하대하고 지난주엔 택배기사 한 분이 여기서 한참을 서 있다가 가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 더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오늘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습관이었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녁 딸이 그 남자를 제게 정식으로 소개할 때 과연 어떤 얼굴을 보여줄까요? 그리고 제 딸은 오늘 본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아직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아파트를 나서며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자동문 너머로 보이는 거리에는 출근길 사람들과 배달 오토바이들이 뒤섞여 있었죠. 모두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누구 하나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제가 겪은 일은 결코 특별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익숙하게 반복되어 온 일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배달 가방을 메고 오토바이 쪽으로 걸어가다가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줌마, 잠깐만요. 돌아보니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손에는 피자 박스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과 긴장이 동시에 묻어 있었어요. 같은 배달기사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죠. 혹시 32층 다녀오셨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그 말에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요. 그 한마디에 담긴 체념이 너무도 선명해서 저는 그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까 저도 그 집에 배달 갔다 왔거든요. 근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의 이야기는 예상보다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피자가 조금 식은 것 같다고 사람들 다 들리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제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과를 몇 번이나 했는데도 배달 주제에 말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말을 하면서도 몇 번이나 손에 쥔 박스를 꼭 쥐었다 풀었다를 반복했어요. 아직도 그 순간이 손에 남아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일 시작한 지 반년 됐는데요. 그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내가 사람인가 싶어요. 그 말에 제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 잘못 아닙니다. 그는 놀란 듯 저를 봤습니다. 아마도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지만 저는 바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조금 전 장면들이 계속 겹쳐졌거든요. 박도윤이라는 남자의 말투, 시선, 그리고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듯한 주변의 반응들까지요. 중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가게 사장이 저를 보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32층 다녀오셨죠? 그 말에 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장은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들 알아요. 그 집에서 주문 들어오면 기사들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저는 배달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자주 그런 일이 있습니까? 사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주요. 아니, 거의 매번입니다. 한 번은 짜장면이 조금 늦었다고 알바생을 한참 세워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친구가 20살 대학생이었는데 결국 그날 그만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도 선명하게 그려졌거든요. 어린 학생이 생계를 위해 나선 자리에서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이요. 그런데 사장은 말을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그 남자분 밖에서는 이미지가 참 좋더라고요. 봉사활동 사진도 올리고 회사에서도 평판 좋다고 들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반듯하고 친절한 사람 하지만 자신보다 약하다고 느끼는 사람 앞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내는 사람. 저는 그런 유형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회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런 사람들과 싸우며 버텨왔으니까요. 가게를 나서며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저녁까지는 시간이 꽤 남아 있었어요. 오늘 밤 딸과 그 남자를 마주하는 자리에서 이 모든 조각들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저 스스로도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약속 기억하고 계시죠? 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지만 어딘가 미묘한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윤 씨가 엄마를 정말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랑 꼭 좋은 이야기 나누고 싶대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전 그 존경한다는 남자가 배달복을 입은 저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딸은 아직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만나보면 알겠죠.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일도 모른 채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의 결론이 천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었죠. 박도윤이라는 남자는 우연히 실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선택이었고 습관이었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이 제 딸의 선택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오늘 밤 진짜 시험대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배달 가방을 내려놓고 잠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하지만 몸의 피로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박도윤이라는 이름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들었던 이야기들, 배달기사의 체념 섞인 표정, 가게 사장의 낮아진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딸의 밝은 음성이 겹쳐지며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약속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파트 근처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가능한 한 많은 장면을 눈에 담아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그 배달 아줌마 맞죠? 박도윤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그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 없이 말했습니다. 방금 관리실에서 전화 왔는데요. 엘리베이터 CCTV 확인 중이라네요. 괜히 문제 커지면 곤란하니까 아까 일은 없던 걸로 합시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사과가 아니라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죠. 관리실에 가서 직접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짧게 웃었습니다. 제가 왜요? 배달기사 문제를 제가 책임질 이유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 정도면 봐준 겁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그의 세계관을 또렷하게 보았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책임질 필요가 없고 약자는 참아야 한다는 생각. 그에게 그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질서였죠.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손에 쥔 휴대전화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녁 이 남자의 말과 행동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인상 비평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하겠다고요. 해가 완전히 지기 직전 저는 아파트로 다시 향했습니다. 저녁 약속을 앞둔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을 나서는 시간대였죠. 그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익숙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서윤이와 박도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고 도윤은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어요. 아, 형님.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자리라서요. 예비 장모님 뵙는 날이거든요. 그 말에 제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예비 장모님이라는 단어를 저렇게 가볍게, 아무렇지 않게 쓰는 태도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통화를 마치고 나서 서윤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관리실에서 좀 예민하게 굴더라. 배달기사 하나 때문에 괜히 시간 뺏겼어. 그는 사람이 아니라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저에게는 오히려 더 크게 들렸습니다. 딸의 마음에 무언가 걸리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들은 먼저 탔습니다. 저는 일부러 한 발 늦춰 탔고 그들 뒤편에 섰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세 사람의 숨소리가 섞여 들렸죠. 서윤아.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그 일로 기분 상했으면 미안해. 근데 너도 알잖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선은 그어야 해. 그는 사과를 하는 듯 했지만 말의 방향은 여전히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불편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행동이었다는 식이었죠. 서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무릎 꿇으라고 한 건 좀 과했어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드디어 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도윤은 고개를 돌려 서윤이를 봤습니다.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곤란해.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보지 마.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위아래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바뀌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요. 상황에 따라 얼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그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저는 뒤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이의 어깨는 어딘가 굳어 있었고 도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앞서 걸어갔습니다.
저녁 약속은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들이 천천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밤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해야 할 말을 할 준비를요. 저녁 약속 장소는 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테이블마다 낮은 조명과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더없이 평온하고 품격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이 오늘 가장 날카로운 진실들이 오가는 자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배달복은 이미 벗어두고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했고 손에는 늘 차던 시계를 찼습니다. 다만 일부러 과하게 드러나는 장신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위압이 아니라 대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서윤이와 박도윤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문을 열어주며 서윤이를 먼저 들여보냈고 종업원에게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태도였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도윤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어머니에 대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존경스러운 분이라고요. 그 말에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래요? 과분한 말이네요. 서윤이는 제 맞은편에 앉으며 미묘하게 긴장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아직 마음에서 정리되지 않은 듯 했죠. 저는 그 표정을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스스로 느끼게 해야 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주문을 마치고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도윤은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회사에서 맡고 있는 프로젝트, 바쁜 일정,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철학까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예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회는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야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에 저는 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낮에 들었던 말들과 너무도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역할이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나뉜다고 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말했습니다. 각자 책임과 위치에 맞게요. 리더는 리더의 역할이 있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또 그분들 역할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요?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느슨하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이 끝났을 때 서윤이는 아주 작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딸은 이미 그의 말 속에서 낮에 들었던 목소리를 겹쳐 듣고 있었던 겁니다. 음식이 나왔고 잠시 대화는 가벼운 안부로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의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질문을 꺼냈습니다. 오늘 낮에 이 아파트에서 배달기사 한 분이 무릎을 꿇고 계신 걸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확실했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죠. 아, 그건. 그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으라고 한 건 아니고요. 그분이 스스로. 스스로요? 제가 말을 받았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황을 원만하게 풀기 위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저도 불필요한 갈등은 싫어하거든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미소를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분이 몇 살이었는지는 기억하시나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아야 하니까요. 그 순간 테이블 위의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점점 굳어가고 있었고 서윤이는 더 이상 음식을 들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외를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말은 스스로를 변호하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한계를 드러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결론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가식의 막을 언제, 어떻게 걷어내느냐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제 딸의 선택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식사가 중반을 넘어서자 레스토랑 안의 소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낮은 웃음소리가 이어졌지만 우리 테이블만큼은 묘하게 고요했죠. 말은 오가지 않았지만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벼운 대화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걸요. 저는 천천히 냅킨을 접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 씨,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사람을 판단할 때 말보다 기록을 더 믿는 편입니다. 그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기록이라면 회사에서도 늘 중요하게 다루죠. 그래서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서윤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딸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도윤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목골대가 크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 확인했더니 엘리베이터 CCTV가 남아있더군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배달기사 한 분이 무릎을 꿇고 계셨던 장면도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도윤의 표정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웃음을 지우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죠. 그걸 왜 어머님께서 확인하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궁금했으니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장면이 우연인지 습관인지. 서윤이는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도윤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딸의 눈빛에는 이제 명확한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이야? 라는 말이 소리 없이 오가고 있었죠. 어머님, 그건 과장입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영상은 맥락을 다 담지 못하잖아요. 상황이라는 게 있고 맥락도 함께 봤습니다.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관리실 민원 기록도요. 지난 몇 달간 같은 층에서 접수된 민원이 꽤 많더군요.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부드러운 미소는 남아있지 않았죠. 저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배달앱 채팅 기록입니다. 제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말투가 꽤 익숙하더군요. 늦으면 책임져라, 배달 주제에 말이 많다 같은 표현들이요. 서윤이는 봉투를 바라보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딸에게는 처음 보는 자료였지만 말의 결은 너무도 익숙했을 겁니다. 낮에 복도에서 들었던 바로 그 말투였으니까요.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제가 도윤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다시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우리 테이블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죠. 어머님,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조금 과했던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사람 전체를 판단하는 건 저는 사람 전체를 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는 작은 행동들로 만들어집니다. 서윤이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아까 낮에 그분이 무릎 꿇고 있던 거 정말 당신이 시킨 거예요? 도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짧은 회피가 그동안의 모든 변명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상황을 정리하려던 거야.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괜히 일이 커지면 너도 곤란해질까봐.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배려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힘의 사용입니다. 서윤이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딸은 이제 선택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과 눈앞에 놓인 사실 사이에서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배달기사는 오늘 하루만 그런 일을 겪은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반복적이더군요. 그제야 도윤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어머님, 이건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사생활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존엄을 침해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사생활은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서윤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 한마디에 저는 이 대화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진실은 이미 딸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도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입을 다문 채 테이블만 내려다보고 있었고 서윤이는 제 앞에서 두 손을 모은 채 깊은 숨을 고르고 있었죠. 방금 전까지 이어졌던 대화의 여운이 말보다 더 큰 압박으로 테이블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서윤이를 바라봤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혼란과 슬픔, 그리고 분명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어머니로서 가슴이 저렸지만 동시에 이 시간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일은 언제나 아프지만 외면하는 대가는 훨씬 크니까요. 어머님,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쯤에서 이 이야기는 그만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의 말투에는 더 이상 공손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짜증과 방어심이 노골적으로 묻어 있었죠.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시잖아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윤이와 제 미래가 걸린 자리입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려면 현재의 모습부터 솔직해야 하지 않을까요? 도윤은 입술을 깨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서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어요. 흔들리던 시선이 이제는 분명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서윤이는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낮에 배달기사분이 무릎 꿇고 계셨을 때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도윤은 서윤이를 보며 말하려 했지만 딸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아니요, 제 말 끝까지 들어주세요. 서윤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질문을 하시는지도 이제야 알겠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딸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저는요. 서윤이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배웠어요. 중요한 건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느냐라고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윤아, 그건 이상론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현실에서는 현실을 만든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서윤이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현실을 핑계로 누군가를 무릎 꿇게 만드는 사람과는 함께 갈 수 없어요. 그 한마디에 테이블 위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고 그는 당황한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그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건 어머님이 너무 과하게 개입하신 결과입니다. 배달기사 한 명 때문에 그 배달기사가 누구인지 제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방에서 작은 명함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그 위에는 제 이름과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성 리테일 그룹, 회장 김연화. 도윤의 시선이 명함에 꽂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몇 초가 지나자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이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낮에 당신이 무릎 꿇으라고 했던 그 배달기사. 잠시 말을 멈춘 뒤 분명하게 이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순간 레스토랑 안의 소리가 모두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얼굴을 또다시 바라봤습니다. 낮에 봤던 배달기사의 얼굴과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저를 겹쳐보려는 듯 했죠. 말도 안 됩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장은 배달복을 입으면 안 됩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려 있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서윤이는 제 명함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제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진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아까 그 사람이 엄마였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너에게 말하지 않은 건 미안하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려는지 엄마로서 직접 보고 싶었다.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사람을 시험에 빠뜨려 놓고 판단하는 게 공정합니까? 저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시험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행동들이 결과를 만든 겁니다. 그 순간 서윤이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딸의 표정은 이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윤 씨, 서윤이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도윤은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서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잠깐만. 이건 오해야. 다시 생각해봐.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엄마를, 아니, 한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과 미래를 만들 수 없어요. 그 말이 끝났을 때 도윤은 완전히 무너진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올렸습니다. 이 순간 딸은 선택을 했고 저는 그 선택을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는 순간 밤 공기가 얼굴에 와 닿았습니다. 실내에 머물러 있던 동안 쌓였던 긴장과 답답함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죠.
저는 서윤이의 어깨에 얹었던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걸음 하나하나가 이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흔들리던 발걸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사람의 걸음이었으니까요. 뒤에서는 의자가 밀리는 소리와 함께 박도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아, 잠깐만. 이렇게 끝낼 일은 아니잖아. 하지만 서윤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단호한 대답이었죠. 저는 그제야 천천히 몸을 돌려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도윤 씨, 이렇게까지 온 건 제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몰아붙일 생각도 설득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판단은 끝났고 남은 것은 결과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서윤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는 한동안 말이 없었죠. 그러다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까 무릎 꿇고 계신 거 봤을 때 사실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근데 더 무서웠던 건요. 서윤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서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는 멈칫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야. 서윤이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하지만 그 눈물은 후회만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기도 했죠.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늘 하루 딸은 너무 많은 진실을 마주했으니까요. 며칠 뒤 박도윤에 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그에 대한 평판이 급격히 나빠졌고 특히 현장 직원과 협력업체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 뒤에 가려져 있던 민낯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따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영상도 기록도 굳이 공개하지 않았죠.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에는 공개적인 복수보다 진실이 조용히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 더 강력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그룹 내부에 새로운 지침을 내렸습니다. 직급과 관계없이 모든 협력 인력과 현장 노동자를 존중할 것, 갑질로 판단되는 행위는 즉시 보고 즉시 조치할 것. 이 지침은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교육이 시작됐고 익명 제보 창구도 강화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묻혔을 이야기들이 이제는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죠. 서윤이는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볼 때 더 천천히 보게 되었고 말보다 행동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사람을 짓밟는 건 발이 아니라 태도라는 걸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보람은 바로 그 말이었으니까요. 가끔 저는 그날을 떠올립니다. 낡은 배달복을 입고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던 순간을요. 솔직히 말해 다시 겪고 싶은 기억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있었기에 제 딸은 잘못된 미래를 피할 수 있었고 저는 어머니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가장 낮은 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마주했을 때 외면하지 않는 용기가 인생을 바꿉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다시는 배달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배달복이 가르쳐 준 교훈만큼은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 딸 역시 그 교훈을 안고 자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짓밟힌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짓밟힌 한 남자가 숨겨온 민낯이었죠.